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시장 현황과 내년 전망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염불이란 별칭으로 잘 알려진 특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전문가시죠. 염승환 EBS 투자증권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지난 10월달에 출연하신 그 동영상 두 개가 동시에 네. 그 유튜브 전체 인기 동영상 거기에 네, 같이 랭크됐어요. 이제 네. 유튜브 관계자도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네. 예, 그리고 화제가 좀 됐었는데 아유, 덕분입니다. 참 연불리 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팬이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여기 미스터 마켓 이 네. 책 여기 책도 이렇게 거기 이제 저자로 제가 이제 쓰셨는데. 아침에 사실 이제 항상 나가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예. 거기 이제 나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좀 공저를 하게 돼가지고 예. 내년 이제 올해 한번 정리하고 내년도 전망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도 어쨌든 좀 요새 또 시장이 잘 맞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또 구매해서 읽어주셔서 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인쇄가 좀 들어왔습니까?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봤을 때 조만간 이거 들어올 것 베스트셀러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굉장히 예. 좀 앞쪽에 딱 배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전망한 것처럼 지금 국내 증시가 계속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그래도 뭐 그 코로나 3단계 우려, 그다음에 백신 도입 뭐 이렇게 약간 지연되고 뭐 이런 네. 분위기 때문에 그래도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좀 잘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갖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지금 이제 오늘 그 지난주까지 보니까 7주 연속 올랐더라고요. 코스피 네. 코스닥 등에서. 이게 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데, 그러니까 과거 잣대로 참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3, 4주 오르면 또 쉬었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8월에는 급락장이 왔어요. 한국에 그 2차 팬데믹 한번 온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강도가 훨씬 센데도 그렇죠. 시장은 전혀 뭐 충격을 안 받고 있다.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그만큼 이게 그 두 가지 요인 같아요. 어차피 코로나 지금 19는 백신이 이제 나왔으니까 예. 언젠간 해결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장의 충격은 우리 그냥 감수하자. 예. 뭐 이거는 어차피 지나갈 이슈다. 예, 예. 일단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우려하는 게 사실 이제 주식시장은 너무 이게 정상화가 빨리 되면 돈을 빨리 또 회수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이라든가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시중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려서 뭐 자산시장에 버블이 생기고 물가 올라가고 모든 게 정상화가 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풀었던 것보다 이제 줄이는 속도를 빨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백신은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팬데믹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겨울 되면서. 예. 그러니까 누구도 돈을 회수하자는 얘기를 함부로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백신이 나와도 내년에 언제 정상화될지. 예. 요새 뭐 부작용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투자들이 딱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이 오히려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풀렸는데 예. 회수할 기미는 아직 보이진 않고. 예. 예? 거기다가 유동성은 여전히 넘쳐나고 그리고 경기는 내년에 어차피 좋아지는 기대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이걸 뭐 흔히 골디락스라고도 좀 표현도 하던데 예. 근데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좀 계속해서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또 개인 투자분,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분도 그렇고 이게 주변에 들리는 얘기도 들어보면 주식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MTS도 너무 모바일로도 가능하지만 예. 또 이런 머니올라 같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오니까 주식에 대한 이제 접근이 쉬워진 것 같아요. 그거를 네. 이제 그 어떤 분도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다고 이게 주식 시장이 최근에 강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런 이런 유튜브 컨텐츠의 활성화. 네. 주식 유튜브 컨텐츠가 너무나 활성화되니까 예. 접근성이 쉬워졌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많은 분들이 밖에서 보면 왜 올라가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사실상. 근데 이런 요인들이 같이 결합을 하다 보니까 예. 시장이 이렇게 좀 생각보다 좀 네. 강하게 올라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말씀대로 7주 연속 상승할 정도는 너무 세긴 한데 네. 또 최근에 약간 주춤한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어쨌든 11월 이후에 많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주식을 안 하거나 좀 적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좀 더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장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례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 못 해요. 지금이라도 사세요. 네. 이렇게는 왜냐하면
뭐 7주 연속 올랐고 예. 또 오늘은 좀 쉬고 있더라고요. 장이 또 보니까 네. 약간 그래서 쉽진 않은데 근데 이제 주식 비중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는 그러니까 주식을 안 갖고 있고 거의 현금만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더 조급해질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뜨겁지만 완전히 차가운 쪽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아직도 겨울인 종목들이.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내년에는 좋아지는 게 확실해 보이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업종도 뭐 백화점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뭐 대표적인 유통업체들도 있고 그렇죠. 여행이나 항공주. 예. 네. 내년에 분명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쪽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또 받으니까 예. 주가가 다시 부러져가지고 좀 차가운 겨울을 형성하고 있고 또 거기다 은행주들이 표현이 재밌네. 예, 은행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주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 아실 거예요. 이 경기가 안 좋은데 예. 3분기까지 작년보다 15% 더 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네. 그만큼 마진이 좀 좋은 상황인데 지금 은행업종은 만약에 내년에 백신 나와서 경제가 정상화되면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막 맨날 그 성장주에만 눈이 이제 많이 가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살펴보면 지수가 여기서 2,500을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네. 그러니까 지수 2,500이 가도 물론 빠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급등했던 기업들이 빠지는 충격보다는 덜하거든요. 확실히 예. 완충제가 있으니까 이미 안 갔으니까 그래서 예. 이런 기업들도 있고 또 내년에 좋아지는데 여전히 싼 것들 뭐 건설업종도 있고 네.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눈을 안 돌려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지금 지수 2,700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네. 지금 주가들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현금 비중이 지금 너무 많은데 그 조정 기다리다가 놓치신 분들은 한번 그런 좀 저평가된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 좀 되시는데 또 지금 조정을 또 기다렸다가 더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비중이 어느 정도 차 있다면 저는 좀 그런 분들은 이게 왜냐하면 지수 조정이 예전에도 그렇고 강세장 보면요 급등 후에 한 5% 조정은 나와요 항상. 네. 5% 조정은 언제든지 나오는데 네. 한 5% 정도 만약에 뭐 빠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2,600까지도 언제든지 한번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그거는 전혀 이상한 게 사실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조정이 또 오면은 아껴뒀던 그 현금 비중 일부 또 투입해서 그렇죠. 주도주를 사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좀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조금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기다려보자. 다만 현금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사실은 조정 없이 또 3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사실. 그럼 진짜 이거는 정말 멘붕 아닌 멘붕이 네. 오거든요, 정말.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3천 넘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 분들은 주도주는 좀 기다려보자. 일단 네. 주도주는 한 타임 기다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못 오른 섹터 중에서 실적 좋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들어가시면 지금은 좀 그게 가장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겨울에 있는 종목을 좀 발굴해서 겨울에. 예, 주목을 해야겠네요. 봄이 좀 올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개인들이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장세를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뭐 예탁금하고 이제 매수한 것까지 해서 한 뭐 100조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전체 그 코스피 중에서 그 시총 중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개인이니까 저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외국인이 한 35% 정도 되고요. 예. 기관들도 한 그 정도 비슷하게 될 거예요. 30에서 예. 한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예. 이제 나머지 한 25에서 30% 정도 남을 텐데 예. 그 중에 또 대주주 물량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건 또 잠겨 있을 거고 아. 그런 거라든가 자사주라든가 예. 이런 거 제외하면 제 생각엔 한 20% 정도는 개인 물량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 예. 시가총액이 지금 코스피가 1,900조 정도 되니까 예. 1,900조에서 한 20%라고 만약 계산을 하면 예. 한 400조 정도 된다고 보면 네. 되잖아요. 400조인데 올해 개인들이 신규로 들어온 게 거의 지금 100조거든요. 네. 예탁금하고 예. 그 매수까지 합친 게. 네. 예. 근데 그 자금을 그게 들어왔는데 아시겠지만 지수가 1,400에서 2,000 거의 800까지 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상대적으로 비중은 적은데 네. 굉장히 끌어올리는 그런 동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할을 한 예. 거죠. 왜냐하면 이제 물론 그 2,000까지는 기관도 같이 샀어요. 네. 2,000 올라올 때까지 이제 2,000 넘어서면부터 기관들이 좀 팔긴 팔았는데 어쨌든 개인 투자분들이 그만큼 좀 그 예전과 좀 다른 점이 예전에는 진짜 좀 작거나 중소형주 위주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되게 많이 샀거든요. 아. 그 시장에 별 영향을 안 줬어요. 네. 근데
저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막 카카오 같은 거 사시고 네. 삼성전자 아시죠? 삼성전자 주주가 그 개인 투자 주주가 15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 주식 투자하는 인구 600에서 700만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웬만한 분들은 삼성전자 한 번씩 다 매매해 보신 거예요. 예. 들고 있는 분만 150만 명이 넘고 무슨 얘기냐면 시총이 큰 기업들을 어. 예전과 다르게 막 공격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외국인 기관도 물론 팔지만 예. 그 물량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외국인이 1조 파는 날 보면요. 개인이 1조를 사요. 네. 그럼 지수가 안 빠져요. 옛날 같으면 1조 팔면 지수가 폭락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이 그렇게 파는데 지수가 5포인트 빠지거나 10포인트밖에 안 빠집니다. 그만큼 기초 체력이 그 개인 투자분들이 워낙에 강력해졌고 예. 지수에 영향을 줄 만큼의 그런 큰 종목들 위주로 예. 막 그냥 공격적으로 사버리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지금 고객 예탁금이 60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60조라는 얘기는 주식을 아직 안 산 자금이에요. 대기 자금이죠. 네, 대기 자금이에요. 그 60조가 아직도 유지가 돼요. 개인들이 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뭐냐면 새롭게 계속 들어오는데 네. 사는 사람은 사니까 예탁금이 없어지는데 그걸 채운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또 넣는다는 얘기니까 네. 대기 매수는 그대로 계속 있고 아. 그 상태에서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들의 힘들이 너무나 지금 강해진 것 같아요. 네. 외국인 기관들의 자금은 대부분 이게 묶여 있는 자금들이 많아요. 네. 대주주 묶여 있다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외국인 그 자금 그러니까 지금 주식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한때 37%까지 갔다가 이번에 3에서 4%까지 빠졌어요. 지분율이. 예. 근데 항상 그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30%는 외국인들은 그냥 장기로 계속 잠겨 있는 물량이에요. 네. 아. 그럼 거의 없는 물량이에요. 예. 거기다 기관 물량도 마찬가지. 기관들도 물론 사고 파는 물량은 있지만 예. 단기 매매하는 성향은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 투자들 또 성향이 연기금 아시잖아요. 대부분 예.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대주주 물량 이런 거 합치면 실제로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유통되는 물량은 많아야 25에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자금 중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30%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을 해볼게요. 예. 30%면 지금 시가총액 1,900억이면 예. 한 570조 정도 예. 돼요. 600조 그럼 개인이 거기서 예를 들면 지금 올해 100조가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이거 가지고도 움직여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570조 중에 만약에 100조면 이게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네. 아예 그냥 움직여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겨 있는 물량,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정관념이 뭐냐면 외국인 기관들은 그 전체 물량을 다 사고 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물량이 네. 안 나와요. 네. 근데 그 중에 일부만 나오는데 그 일부 나오는 날 주가가 폭락을 해요. 네. 옛날에는. 네. 옛날에는. 근데 요즘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서 그래서 뭐 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시장 그 유명하셨던 분들 중에 올해 시장을 잘못 보신 분들이 네. 저는 이걸 놓쳤다고 생각해요. 아. 개인의 힘을 관가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2020년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교과서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2020년도 장하면 그냥 개인 장이었다. 네. 이거는 분명히 좀 우리가 인지하고 그러네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올해는 진짜 그 뭐 개인이 이끄는 장세라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래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면은 그 외국인이나 뭐 기관의 또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 네. 이제 투자 주체별로 한번 다시 네. 한번 들어가 보면은 그 외국인은 그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는 계속 네. 들어와 네. 보다가 매수하다가 12월 들어서 거의 3주 이상 뭐 네. 지금 매도세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보면 외국인 자금은 한 번 들어오면 수개월간 계속 이런 추세적으로 들어왔는데 네. 이번에는 한 달도 안 돼서 이 흐름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 일시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11월 달에 들어왔던 자금의 성격이 되게 좀 해석들은 다양해요. 근데 네. 이제 거기서 제가 좀 그래도 좀 타당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그 유럽계 자금이 많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외국인 자금이 성격이 되게 그러니까 국적이 다르잖아요. 중국계도 있고 일본계도 있고 중동계, 뭐 유럽계, 미국계. 근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유럽하고 미국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계는 주로 장기 투자를 되게 많이 해요. 아. 성향 자체가. 예. 예. 근데 11월 달에 들어온 자금들을 보니까 유럽계가 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유럽계는 아시겠지만 영국계가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룩셈부르크나 이런 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거기 뭐냐면 조세 회피 지역입니다. 아. 헤지 펀드들이 정말 많아요. 네. 거기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도 어떻게 보면 미국계 자금일 수도 있어요. 예. 그 가장한. 근데 예. 거기로 하는 이유는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네. 예. 그래서 거기에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하는 세력들도 정말 많고. 아. 근데 공매도 사실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예. 근데 그 자금들이 11월 달 돼가지고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이들 세력들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국 증시는 그동안 되게 왕따를 당했었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10월 말에 중국의 엔투그룹이 상장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중국을 베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다음 주에 취소가 되자마자 월요일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10월 마지막이 월요일 날 바로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그냥 막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주말에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취소됐다고. 예. 그래서 굳이 이제 중국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옌트그룹. 옌트그룹이 삼성전자랑 시총이 거의 똑같아요. 네. 400조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한국을 일단 픽을 했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원달러 환율은 그 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네. 중국의 어떤 지수 편입이나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이 더 유리하니까 그쪽으로 자금을 일단 몰아놨는데 이게 이벤트가 끝나버리니까 이제 한국을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국을 들어왔고 들어왔다가. 거기다가 11월 한 10일경인가 9일로 제가 날짜 정확하지 않은데 알셰비라고 아실 거예요. 예. 그 영내 포괄적 뭐 포괄적 경제 거기 동반자 협정 11개국이 체결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이 제일 수혜주죠. 네. 그렇죠. 사실 아시겠지만 예. 그게 달성이 되는 순간 예. 한국은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니까 네. 수출력이 너무 높으니까. 예.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제 그 해외 이제 그 유력 뭐 이제 외국계 자금에서 이제 우리나라 미국에 상장된 ETF가 있어요. MSCI ETF라고 있습니다. 한국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신흥국물이 있어요. 네. 중국도 따로 있고.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거 체결되고 나서는 다른 데는 돈들이 안 들어왔는데요. 한국만 그냥 유일하게 그 자금 유입이 급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로 그날 이후로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어요. 예. 거의 그 11월 말까지. 예.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12월 들어와서 지금 팔고 있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이제 환율도 1,080원까지 일단 떨어져서 네. 환차익만 해도 많이 번 거예요. 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1,100 한 2, 30번부터 네, 들어왔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제 어차피 달러화는 여기서 더 빠지기 좀 힘들 것 같고 그 12월 달에 이제 외국인 모르겠습니다. 뭐 유럽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이런 대표 기업도 엄청나게 샀는데 예.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단기적인 좀 수익 실현 욕구가 예. 저는 좀 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적인 뭔가 문제가 생겼다기 저는 보다는 이 유럽계 자금들이 워낙 그런 이벤트를 바탕으로 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그냥 한 번에 밀고 들어왔는데 예. 그 자금들이 일단은 지금은 좀 약간 쉬어가는 예. 흐름으로 간 것 같고 근데 뭐 이번 달 말에 또 자금 흐름이 좀 나오겠지만 혹시라도 뭐 연말이나 이럴 때 또 미국계 자금 쪽에서 뭐 크게 뭐 이탈되는 모습이 안 나온다면 그건 장기 투자는 계속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단 저는 헤지펀드 자금이 좀 그냥 예. 털고 나간 그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을 보면은 기관은 11월 이후 계속해서 매도세더라고요. 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네. 뭐 줄고 매도세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장이 나쁘지도 않은데. 개인은 계속 사는데 예. 기관은 팔고요. 근데 연기금이나 이런 쪽은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이제 자기네들 사정들이 다 있어요. 근데 네. 어쩔 수가 없는 게 연기금은 주식 목표치를 이미 다 넘어섰어요. 그게 17.12%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예. 근데 저번에 보니까 2,400일 때가요, 17.7% 정도 됐을 때예요. 네. 예. 그리고 지금 2,800 왔으니까 더 넘어갔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연기금은 그 다 직장인들이잖아요. 펀드 네. 매니저분들도 자기 그냥 규정대로 해야 돼요. 어. 근데 본인은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규정에 맞춰서 주식 비중을 줄여버려야 돼요. 예. 이걸 뭐 약간 유연하게 해주면 물론 좋은데 네. 연기금은 뭐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굳이 내가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주식 비중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기계적으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주식 비중을 줄인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매도는 좀 그런 성격인 것 같고 근데 어차피 연초되면 또 새롭게 세팅이 들어가니까 네. 연기금은 연초되면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기관에서 두 번째로 영향을 좀 많이 줬던 것 중에 하나가 투신이잖아요. 네. 근데 투신은 말씀드린 대로 펀드잖아요. 펀드 환매. 예. 개인도 펀드 환매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야. 지금 계속 나와요. 지금 매일 제가 데이터 체크하는데 연기금 쪽, 그러니까 그 투신권에서는 하루에 뭐 500원, 600원씩 꾸준히 돈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아니 환매 들어오면 펀드 매니저 어떡하겠어요. 예. 환매해줘야죠. 예. 그럼 팔아야 돼요. 자기 가지고 있는 그거를. 그래서 환매해서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주식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또 가장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투자. 네. 금융투자는 이제 증권사인데 네. 증권사는 두 개가 있어요. 저희 이제 뭐 각 증권사마다 풀압이라고 회사에서 뭐 1,000억이면 1,000억, 2,000억이면 2,000억 자금을 맡겨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소속된 직원들이 그 자금을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자기 성과급을 받아가요. 예. 근데 거기는 되게 단기 성향이에요. 예. 막 사고 팔아요. 네. 사고 팔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 고유 계정으로 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프로그램 매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 예, 예. 그거를 이용하는 건데 그런 매매들은 보통 이제 연말 앞두고는 그 금융투자 쪽에서는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연말에 배당을 주잖아요. 예.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만큼 이 배당 낙이 발생을 해요. 근데 네. 여기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긴 그런데 네. 항상 선물보다 현물이 싸요. 네. 예. 그래서 뭐냐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삽니다. 이 현물을 산다는 의미가 프로그램을 매수하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금융투자는 항상 12월엔 주식을 많이 사요. 네. 실제로 보면 12월 들어서 기관은 다 파는데 네, 금융투자만 사더라고요. 사고 있어요. 예, 그게 예. 그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아, 프로그램 매수. 예,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배당 끝나면 어차피 또 파는 물량이니까. 팔아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들어오는 물량. 그러니까 이게 기관들은 각각의 나름 다 속사정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비난을 하시잖아요. 예. 그만 좀 팔아라. 근데 제가 기관을 옹호한다는 게 절대 아니라 그런 뭐 속사정들이 좀 일부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지금 12월 달에 계속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저희 그 주가에는 좀 영향을 좀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닐까? 아니면 계속 개인들이 이거를 받으면서 더 올라갈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11월만 보면 뭐 압도적으로 코스피가 좋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냥 네. 집중 매수하면서 올라갔는데 사실상 기관은 좀 배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올해 거의 영향을 못 주고 있어요. 네. 올라올 때건 내려갈 때건 큰 영향 못 주니까 기관들 매도 자체도 그렇게 크게 영향 안 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는 12월 들어와서 약간 바뀌었어요. 네. 사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은 금융투자도 사실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관 수급은 그 전보다는 좀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기금 투시는 팔고는 있지만 네. 새로운 축이 하나 들어왔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것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럼 결국 외국인과 저는 개인의 싸움 같아요. 근데 네.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영향력이 사실 막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도 그래서 올렸는데 사실 11월에 증시 올라갈 때 개인들은 5조 원을 팔아버렸거든요. 네. 코스피 쪽에서. 근데도 지수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대형주 쪽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어쨌든 지금 코스피를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쪽은 조금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코스피가 되게 좀 부진해요. 네. 옆으로 좀 늘어진다 그럴까요? 네. 급락은 안 하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현상은 코스닥은 오히려 그 후로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되고 있어요. 네.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11월에 코스피가 그렇게 달려갈 때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되게 못 갔거든요. 네. 네. 근데 코스피가 이렇게 외국인이 팔고 나니까 팔고 부진하니까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그냥 한 번씩 순환매가 돌면서 예.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코스피가 0.01%인가 아마 올랐어요. 주간 기준으로. 네. 그냥 약간 오른 예. 건데 코스닥은 2%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개별주들 중심으로 그럼 결론 뭐냐? 중소형주 중에 개인들이 선호하는 약간의 그 중소형주 장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니까 코스닥은 또 외국인이 그렇게 안 팔아요. 좀 코스피, 예. 예, 더 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 외국인들은 제가 봤을 땐 코스닥 사는 세력들은 단기로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항상 체크를 해보는데 예. 사고 또 금방 빠져나가긴 네. 하더라고요. 근데 차이가 지금 최근의 흐름은 약간 들어왔어요. 네. 코스피보다는 네. 코스닥 쪽으로. 근데 개인들은 어차피 중소형주 사고 네. 그렇게 보면 연말까지 시장 자체는 좀 늘어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개인들이 선호하는 좀 작은 기업들이 네. 되게 못 갔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종목 장세는 더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 레벨 자체가 이런 분위기로는 더 레벨업 되긴 당연히 힘들겠죠. 네. 힘들겠지만 그냥 이렇게 매매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돈 벌기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11월 달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삼성전자, LG화가 안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이건 시장은 좋은데 도대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막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런 분 되게 많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네. 못 오른 기업들 작은 것들이 가니까 오히려 지금은 개인 투자분들이 오히려 더 매매하시기엔 더 좋은 환경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10월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주가가 주식 시장이 좋아진 것은 공매도 금지 연장 이 효과를 우리가 뭐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공매도 금지를 뭐 무한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이제 내년 3월 되면은 이제 뭐 또 연장이냐 뭐 새로 시작할 것이냐 이게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년 3월 앞두고 뭐 한 2월 정도부터 이제 또 뭐 찬성 반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네. 그에 따라서는 이게 또 우리 주식이 좀 그 뭐랄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가 이제 금지되니까 내년 3월에 네. 사실 이제
거의 요새 뉴스 보면 거의 확정은 된 것 같더라고요. 공매도 이제 금지한 거 풀겠다. 풀겠다고. 네, 거의 뉴스들 보니까 뭐 금융위원장도 그런 식으로 인터뷰한 걸 제가 봤었고 네. 그래서 특별히 크게 뭐 증시가 진짜 또 폭락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제 생각에는 공매도 금지는 이제 해제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년 했으니까. 예, 예. 거의 또 1년 동안 지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해제가 되긴 할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또 개인 투자원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2월 되면 이 노이즈가 또 분명히 나오겠죠. 네. 왜냐하면 공매도가 그동안 금지됨으로 인해서 주가들이 위가 많이 열린 건 사실이거든요. 예. 위에서 막는 그 물량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당연히 좀 편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허들이 또 생겨버리는 거죠. 네. 이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또 주식을 고점에 잘못 사버리면 네. 네. 이 공매도 때문에 또 당할 수도 있겠구나. 예. 이런 이제 부담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월 이제 15일 경우로 알고 있는 3월 15일인가 19일 정도 아마 될 거예요. 15일인가 그렇죠. 예, 예. 아마 그때를 기점에서 해제가 되면 보통 이제 그 한 달 전부터 투자들이 약간 조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2월 달 이제 구정 넘어서면서부터는 예. 그런 이슈에 아마 접어들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좀 무시할 수 없는 네. 예. 일단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항상 악재는 미리 선반영하거든요. 네. 그럼 2월부터 좀 흔들렸다가 예. 막상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아. 그때 미리 또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또 시장은 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공매도를 한다고 해서 증시가 무조건 빠지는 거 아닙니다. 네. 공매도를 약간의 공매도가 순기능이 뭐냐면 너무나 이제 과대 포장됐던 그런 기업들은 네. 이제 거품을 좀 차단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건강하게 만드는 네. 효과는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항상 그거죠. 공매도를 개인 투자분들은 못 하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외국인 기관들은 맘대로 하고 거기다가 정당한 플레이가 아니라 빌려서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네. 무차익 공매도라고 네. 외국계 일부 증권사는 빌리지도 않고 아. 먼저 매도부터 해놓고 이렇게 그냥 주식을 나중에 오히려 빌리고 네.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무차익 공매도를 금융당국에서 정말 클린하게 네. 예. 이런 것들을 해줘야 개인 투자분들 사실 불만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어차피 공매도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잘 마련한다면 네. 또 이 악재는 저는 분명히 극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시기적으로 2월에는 한번 약간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증권사들이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천 이상으로 지금 제시를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 주가를. 그리고 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3,200까지 제시를 했었는데 네. 대략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리 염차장님은 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2,500을 PBR이 그죠. 우리나라 이제 자산 가치로 2,500 정도 하면 PBR 한 1.3배 하면 네. 3,200 정도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PBR 1.3배, 4배까지 간 적도 있어요. 네. 예전에. 그 예전에 2010년도 차화정 장세 때 네. 1.4배까지 간 적이 있는데 아. 거기까지 못 간다고 볼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3배, 4배. 그 정도면 3,200에서 1.4배면 한 3,500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 예전에 갔던 지수 때니까.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3,500 하면 당연히 이제 미지의 영역이지만 네. 그 PBR 기준으로는 예전에 한번 갔다 온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3,200에서 3,500 가는 거는 네.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저는 금리 같아요. 네. 금리가 어쨌든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금리가 0.5%인데 지금 시중금리가 뭐 은행에 넣어놔도 0.5%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PER로 계산을 많이 하는데 PER이 13배거든요. 네. PER을 이제 역수로 나누면 그러니까 1 나누기 13을 하면 그게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7.7%가 나와요. 아. 7.7%면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 내가 넣어놨을 때는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자를 얻지만 네. 예. 물론 주식 투자한다고 무조건 7.7%는 아니지만 이제 평균적인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했을 때 1년 기대 수익률이 7.7%나 나와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겠죠. 이 네. 가격차가 좁혀지니까. 네. 근데 금리가 이렇게 낮은 수준이 유지가 되는 이상 만약에 지금 7.7%인데 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개인 투자분들 만약에 지금 1년 기대 수익률이 5%면 네. 주식 투자 하겠냐. 근데 만약에 금리가 시중 은행 금리가 만약에 3%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5%면은 별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주식 투자 안 하려고 그러겠죠. 예. 근데 만약에 금리가 1% 이하를 계속 장기간 유지한다면 네. 5%도 매력적인 거잖아요. 네. 그 어디 가서 5% 사실 수익을 그렇죠. 내겠어요. 예. 만약에 혹시라도 긴축 사이클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나오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아직은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게 네. 내년 그거는 하반기 돼야 한번 그 카드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도 좀 이르다고 보는 게 분명히 연준 의장이 그랬잖아요. 3년간 제로금리 그렇죠. 하겠다고. 그리고 2023년까지는 평균 물가 목표제 네, 맞아요.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뭐 너무 막 이 물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 미리 경고를 해주겠다. 네. 몇 달 전에 긴축을 하겠다고. 친절하게 다 설명까지 설명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내년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이 뭐 3,200 이란 지수가 JP 모건이 제시했지만 결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전에 제가 몇 달 전에 이 얘기를 했으면 다들 좀 미쳤다 그랬겠죠. 사실 3,000 어떻게 가냐 이 예. 불경기에. 예. 근데 지금은 요새 뭐 3,000 얘기도 신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그냥 시장이 올라갔으니까 3,000 갑니다 하면 그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근거는 있어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금리와 현재 PER 그리고 PBR로 봐도 과거 절대치에 비해서 엄청 높은 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기 예.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 가정 하에서도 뭐 3,000 넘는 거는 어렵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네.